점에 따라 경찰은 내일 수색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과 호남권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전북의 서해안 지방에는 새벽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등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6도, 습도 60%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청약과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같은 규제를 전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 방향이 효과가 있을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특수본 대변인은 오늘 설 명절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특수본에서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소위 윗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가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이태원 참사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초유의 압사 사고임에도 전례가 없었다는 말로 윗선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 과연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윗선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이태원 국정조사마저 성과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정조사 종료 시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국조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 청문회 증인으로 누굴 부를지를 두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오늘도 여야 의원들을 향해 너와 내가 한편이라는 마음으로 진실규명에 힘써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은 분명 모두가 같을 텐데요. 진실규명으로 향하는 길은 왜 이토록 멀고 어려운 걸까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67일, 우리는 언제쯤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새해부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치권 상황을 계속 취재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소식으로 들어가 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핵 공동 연습 관련 발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이게 좀 상당히 파장이 좀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해프닝 비슷하게 됐는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이 한미 양국이 북핵 억제를 위한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게 정확한 발언은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이 발언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이날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한국과 공동 핵 연습,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를 논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아니다, 노 이렇게 짧게 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용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실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해명을 했던 거죠. 네, 지금 두 대통령 발언이 상충한다 이런 지적이 한미 양국 언론으로부터 나오자 양국 정부가 모두 해명에 나섰는데요. 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동 핵연습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는 공동 핵연습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은 핵 비보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NSC 대변인은 다만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 그리고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푸놈펜 정상회담 이후 양국 팀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계획하라고 지시했으며 양국이 현재 작업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미 간의 인식차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뭐 서로 간에 충분히 공감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인터뷰에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에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명확하게 사실은 핵 문제에 대해 있어서 연습을 한다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말하자면 한미가 공동으로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은 같았던 건데 윤 대통령의 신년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왔던 어떤 표현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을 때 그게 미국의 핵무기나 이 직접적인 핵 전력 수단을 한반도에 투사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한 건지 예.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략 자산이라고 할 때 이제 말하자면 어떤 폭격기라든지 아니면 잠수함 같은 이제 이런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공동 기획을 한다. 말하자면 핵이라는 것이 그 표현이 이제 핵에 대한 공동 기획 연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에 대한 어떤 대응의 개념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건지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식 핵 공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이 되면서 아마 이제 미국 측에서는 좀 아마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정치권에서도 지금 평가가 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섰는데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원하게 김치국부터 들이킨 셈이다 하면서 무능을 감추고자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지고 다니냐 한미 간에 조율되지 않은 얘기를 급하다고 꺼내든 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 동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측근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공동 핵연습이라는 명시적 단어를 이 인터뷰에서 쓰지는 않았고 기존의 확장 억제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 훈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여기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하면서 공동 핵훈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미국에서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해석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황 좀 더 진행되는 것들 좀 지켜보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관련해서 1월 임시국회 소집 방안을 논의했는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네,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가 약 45분 정도 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 또 임시국회 소집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회동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유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해서 사실상 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접근을 이룬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았습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이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예. 민주당 국정조사 간사인 김교웅 의원도 이 오늘 야삼당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야삼당 국정조사 위원들끼리 연 간담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연장을 못 받겠다고 하면 우리끼리 단독으로라도 끝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당장 부딪히는 쟁점은 이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3차 청문회를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이른바 닥터카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의 증인 참고인 채택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 기한 연장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 채택 문제나 유족, 생존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연장 기간 관련 의견도 조금 이제 그 좀 좁혀질 부분이 좀 남은 상태인데요. 네. 주호영 대표는 이제 예산 처리 때문에 늦춰진 일주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효과적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면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소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한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고요? 네, 원래는 1시간 정도로 예정이 됐는데 네. 이제 유족들의 이 국회 또 정치권에 대한 항의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한 30분 정도 더 연장이 됐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간담회에서 지금 여야 간 국정조사 관련 협상 상황을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 연장을 관철하겠다. 또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기관 증인에 대해선 고소 고발 등 책임을 묻는 조치도 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면담에 대해서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유족들을 한데 모아 대책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이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네. 이 회동 그 모두 발언에서는 이제 유가족 협의회 이종철 회장이 국정조사 기간은 반드시 연정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10일간 했는데 무슨 홍보가 먹느냐. 또 허울뿐인 증인을 세운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당분간 개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사실 이게 유족들의 요구사항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유족들은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네. 있고 제가 좀 아까 전해드린 이제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장 같은 경우에 오늘 민주당과 간담회에서 제사상의 부거푸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부거푸가 누군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장관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로 해석이 됐는데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거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연초 개각설에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오늘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해 첫 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마무리 발언에서 개각설과 관련해서 이제 장관들에게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이 흔들린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면서 이같이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도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이제 이상민 장관 사실상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했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태원 유족들하고 좀 입장이 다른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공식화했어요. 네, 오늘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구청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송검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하면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된 수순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희영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력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이 됐고요. 이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수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이제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박 구청장이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또 소방당국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이번 주에 결정할 방침이고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그리고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 등 경찰 간부들 신병 처리 방안을 놓고는 막바지 법리 검토 중입니다. 다만 행안부와 서울시 등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예견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서 이제 윗선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결론 짓는 이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좀 이런 그 입장이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그 최 서장 등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건 뭐 지금 행정안전부까지 가기도 전에 지금 경찰청으로 따져도 서울경찰청까지도 안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청장한테까지도 지금 제대로 수사가 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과연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사 결과인지 이것도 좀 의문이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거친 국토교통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면서 규제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게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를 향해서는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면서 이 정부가 이념이란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 규제에 묶여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왔다면서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뭐 이 발언하고도 연장선에 있을 것 같은데요. 국토부가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하기로 했네요. 네, 사실 어제부터 이제 국토부 및 이제 뭐 정부 관가 근처에서 이제 이런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예. 이게 오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화가 됐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오늘 국토부에서 이제 이런 내용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 업무 계획 보고 자리에서 이제 규제 지역 해제가 사실상 국토부에 의해 공식화가 됐는데요. 국토부는 어제 이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 이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기재부도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울 11개 구를 투기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이제 3중 규제 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서울 전 지역은 규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그리고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지금 그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온 이후 이번이 4번째인데 네. 결과적으로 6개월 안에 거의 한 그 전국 그다음에 특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규제 지역이 서울 4개 구만 남기고 거의 없어진 셈입니다. 또 규제 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역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남겨놓고 다 걷어내서요. 마포, 성동, 강동 등 서울 14개 구와 경기 과천, 하남, 광명 등 이제 총 236개 동이 분양가 상한 대상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규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도 거의 다 풀렸죠. 네, 이른바 청약 관련 규제도 거의 대거 해제가 됐는데요. 예. 현재 국토부에서는 분양가 10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9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작년 11월에 12억 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거고요. 1인당 5억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른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고요.
있는데요. 이것에는 이제 오는 2월 중으로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해서 이제 무순위 청약의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으로 지금 바꾼다고 합니다. 또 청약 당첨되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의 의무도 폐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등 이제 규제 지역 등에서는 추첨자 1순위 물량의 25% 이제 요거는 1주택도 당첨이 가능한데, 대신에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었는데요. 이거를 당초 6개월 내 팔아야 하는 것을 최근 2년으로 완화를 했다가 아예 이 처분 의무 자체를 이제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외에도 지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지금 다주택자들한테까지도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규제가 거의 이제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이제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서 전문가와 다각도로 분석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아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8일, 그래서 지금 뭐 한 6,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각 주자들마다 지금 뭐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이제 뭐 민심에 호소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침 오늘은 사실 이제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각각 이제 한 군데씩 지역 일정을 잡았고, 예.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의원, 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특별히 공개 일정은 없었습니다. 어제 이제 권성동, 윤상현, 안철수, 나경원 이 네 주자가 나란히 대구시당에서 열린 이 이른바 대구 경북 지역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게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대표론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윤상현 의원이 처음 들고 나온 거고요. 네. 이제 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쓰고, 또 지난달 30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핵관들을 모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라, 또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님들에게도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걸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러자 이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 제안에 크게 공감한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눈길을 끈 거는 이제 이어서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도 여기에 좀 가세한 듯한 모양을 보였는데요.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한 거 생각하면 제일 오래 했다,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보다 더 오래 했다면서 이 총선 승리의 최대 승부처가 어디가 될 거냐에 대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1등 정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수도권의 민심을 제일 잘 알고 또 수도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하는 말씀에 저도 공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이제 윤심 후보론, 또는 뭐 이제 친윤 후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류를 받고 있는 이제 주자가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이 두 명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성동 의원은 지역구가 강원도 강릉이고 김기현 의원은 이제 울산이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불리는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 사상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영남이나 강원은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 원래 우세 지역 아니냐.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또 지난달에 텃밭연대다, 이 김장연대를 빗대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이제 상대적으로 윤심에서 좀 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른바 범친윤계, 이제 뭐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요 세 주자가 이른바 이제 윤핵관 후보에 대한 좀 견제론을 이렇게 좀 수도권 대표론으로 돌려서 이제 그런 전선을 그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사실 어제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좀 충분히 여유를 갖고 고민을 해보려고 한다, 뭐 그러면서 이 전당대회 하나만 보고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냐, 제가 길게 보고 고민해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출마를 재고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본인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당원 100%로 지금 컷오프까지 하고 본선까지 가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그렇게 썩 호의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출마 선언을 할지 좀 지켜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놨어요. 네,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역시 KBS 라디오 인터뷰에 이제 신년 특집 인터뷰에 응했는데, 네. 이제 내용을 보면 좀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협치에 대한 당부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새해에도 야당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발언이 전혀 없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또 새해 3대 과제로 내세운 것이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인데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야당과의 관계가 지금 상황처럼 돼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을 먼저 했습니다. 또 여야 정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윤심 쟁탈전이 벌어지는 사안과 관련해서 그 당대표가 될 사람은 당의 지도자고 경우에 따라서 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 역량으로 당을 어떻게 끌어서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를 가지고 당원을 설득해야지 윤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유리하다. 이런 발상은 제발 좀 안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중대선거구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도 이 김 전 위원장은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서 중대선거구 제도를 한다고 그게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새해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건데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서진형 경인고대 MD 비즈니스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네, 이 정부가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모든 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네, 예. 규제가 이렇게 해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1순위 자격을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이제 5년, 10년 정도 규제가 돼 있었는데 3년으로 좀 완화가 되고 수요자들이 이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 규제가 이 규제 지역일 때는 보통 이제 뭐 LTV가 20%에서 한 50% 정도밖에 못 받았었는데 이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되면 50%에서 약 70%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약이나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는데 제한 사항들이 많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됐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걱정들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방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제나 청약, 부동산 시장, 뭐 규제, 각종 규제를 다 풀겠다. 이런 거가 한 축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가 하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현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방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공급하는 게 지금 계획이 맞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급의 비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공급을 하고자 해도 사실은 뭐 내일 당장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5년에서 한 8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연도별로 지역별로 수요들을 예측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멸실주택도 발생하게 되고 이 소득의 증가에 따른 어떤 주거 수준의 욕구들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공급 계획들은 정부에서 일정하게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네.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3%, 5%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실제 현실은 훨씬 더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뭐 발표하는 통계 자료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하락률은 조금 다를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예. 그거는 왜냐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전국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이 초거래 절벽 사태로 인해서 통계들이 많이 왜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게 되면 이제 뭐 전체 주택에서 거래되는 건수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게 현 시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대신 지금 이제 뭐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한 5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이 이 냉각 사태,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느끼고 통계 자료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불과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저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지금도 굉장히 고점이다. 너무 비싸다 지금도 집값이. 네.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원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네. 정부의 대책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적정 집값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한다, 좀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시장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자금들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어떤 저해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뭐 요약하자면 집을 네. 좀 사라 이런 신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여전히 둔 상태에서 나머지 네. 뭐 DTI나 이런 것들 LTV나 다 풀어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지 네. 않느냐. DSR까지 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각종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LTV는 좀 완화를 했는데, 네. DSR 우리가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제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딜레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이제 주택의 어떤 교체를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DSR까지 좀 완화를 해서 네. 이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아직까지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고민하시는 네.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실수요자들은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을 뭐 지금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내 집 마련 계획하고 계신 분들 올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하실 네. 것 같거든요. 올해 어떻게 됩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예. 이제 둘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자금 여력이 되는 충분한 실수요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급매물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물건들을 좀 매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고, 그 대신 이 매수 여력이 좀 부족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 이제 뭐 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래는 주거 개념이어야 되는데 네. 투자 개념으로 너무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의식을 이 투자에서 어떤 이용의 개념으로 좀 의식들이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력이 되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주 건적, 그러니까 이제 직장과 가장 가까운 네. 곳에 네. 주택을 좀 마련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주택의 이 삶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이 투자보다는 본인의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임대 시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네네. 지금 그 전세가 아니라 월세 쪽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다. 월세도 아니고 주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출을 받아서 전세 자금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아예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더 유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 전세보다 보증부 월세가 약 한 23%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월부터 11월까지 이 전체 임대차의 약 51%가 보증부 월세이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가 이제 발표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80-90%가 사실 전세 임대차 계약이었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시장 상황들이 많이 바뀌면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 3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들이 많이 강화되면서 보증부 월세로 이 전환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들이 이제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보증부 월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른바 빌라왕 사건, 전세 사기 사건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런 전세 사기 피해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이 임대차 사기 사건들의 예방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 정보라든지 선순위 임차권의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의 대책서를 보게 되면 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사실 체납 정보가 많다고 하면 임대차에 관한 이 분쟁들이 증가하게 되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정부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임차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체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체납 정보를 등기부등본의 촉당 등기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또는 이 임대 의뢰를 받은
기업공인중개사에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좀 개선을 해야만 알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그에서 운영하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 제도를 좀 활용을 좀 하는 이 전세 사기들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냐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가입을 하는데 뭐 이거는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심사를 해서 허그에서 이제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보험 우리가 이제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네.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진형 경인여대 MD 비즈니스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김덕진입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요즘에 이 인사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아니,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항상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죠.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에는요, 한 1138만여 건의 이제 SNS 글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비율로 1위부터 5위까지 주제를 잡는 거고요. 1위 분야는 정치 분야가 나왔어요. 이게 키워드를 보면 역시 신년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해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키워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월 1일 신년사에서 뭐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지금 이제 SNS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함께 나온 것이 이른바 이제 기득권 타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인데, 윤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이제 대선 전부터 언급해왔었던 이른바 뭐 이권 카르텔 쪽이 아니냐라고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 뭐 그래서 네. 뭐 노조, 뭐 시민단체, 뭐 이제 전 정권 등을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해 온 것이죠. 그래서 기득권과 이제 3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들이 좀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찬성과 반대 혹은 뭐 포용 공감이 없다, 뭐 다양한 형태, 그리고 뭐 올해는 잘 해내길 바라는 바람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키워드들 때문에 좀 1위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키워드로 좀 정치 키워드 나온 게 네. UFO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UFO요? 네, 30일 오후에 SNS를 뜨겁게 달궜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아, 하늘로 막 이렇게 치솟아 올라갔던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뭐 전국에서 이거 뭐냐, 뭐 UFO 아니냐, 심지어 이제 뭐 중국과 일본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우리가 다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의 이슈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입도 시즌이 뭐 북한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는 오인한 신고 때문에 일어났던 소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뭐 과학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시험 발사체가 이제 군의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이 좀 성공적이었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좀 공지돼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뭐 사람들의 마음들도 같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군에서는 네. 군 당국은 앞으로도 공개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너무 커서 안 보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보일 줄 몰랐다고 이렇게 밝힌 거 보면서 좀 안 보이게 좀 이렇게 잘 숨어서 싸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는. 네, 맞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는 연애 분야에서 나왔고요. 키워드는 연기 대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방송사별로 뭐 다양한 시상식이 있잖아요. 뭐 가요 대상도 있고 연기 대상도 있고 한데, 네. 특히나 올해는 연기 대상, 특히나 두 방송국 KBS의 연기 대상과
MBC 연기 대상이 SNS에서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유들이 어떤 그 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상을 탄 사람들의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 때문인데 네. 일단은 KBS 연기 대상은 이승기 씨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됐었죠. 삭발한 사진. 네, 맞습니다. 이제 삭발한 모습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지만 지금 전 소속사와의 좀 음원 수입 미정상 관련 갈등 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마음을 먹은 것이냐, 뭐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봤더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촬영하는 영화에서 지금 주지스님 역할을 맡고 있어서 삭발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다들 좀 짠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셔서 자기가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고요. 어쨌든 이제 뭐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연기 대상 불참할까 고민도 했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로 드라마 스텝이나 배우분들의 노력이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승 소감 이제 그 대상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연기 대상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MBC 쪽에서 또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종석 씨입니다. 이제 배우 이종석 씨가 실제 이번에 MBC에서 이제 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수상을 하고 이야기한 게 이제 화제가 된 것이죠.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군복무를 마치고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많았는데 그때 인간적인 좋은 방향성과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분이 누군지는 다음 날 이제 저희가 밝혀줬죠. 그래서 이제 아이유 씨와의 이 열애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 연초에 놀라움을 보여주거나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아프셨다 뭐 이런 SNS 글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열애 인정의 모습들이 또 드라마 이런 축제 가운데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연말에 확실히 이 TV 쪽 연애 분야에서는 좀 즐거운 이슈들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이런 것들이 좀 SNS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이종석 씨와 아이유 씨가 잘 되는 게 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SNS에 보면 이 아이유 씨의 광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보내주지만 마음은 아프다 뭐 이런 식의 좀 글들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의 목소리도 많지 않았나? 축하의 목소리가 훨씬 많았죠. 네. 자,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신년사인데요. 이제 신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 총수들이 또 신년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3위 분야에서 신년사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주요 기업이 2일에 신년사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경영 환경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높은 긴장감이나 위기 의식을 이제 드러냈고요. 특히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혁신과 도전을 이제 가지고 한 번 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요 기업들의 어떤 이야기들 간단하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제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과 임직원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현재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위상과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도 영구적 위기 시대의 도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어떤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이제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포스코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제 회장께서 이야기하신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알려진 위기는 더는 위기가 아니다. 위기라는 말 속에 기회의 씨앗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또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극한의 상황에서 멈추거나 움츠러들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영진 부회장의 신년사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이나 위기를 돌파하고 더 큰 도약에 대한 많은 기업들의 이런 분위기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게 또 다른 키워드로 나온 IMF라는 키워드를 보더라도 IMF에서 지금 이제 국제통화기금의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미국과 유럽연합 또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낸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도 있지만 최근에 또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이 아무래도 이제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세계 경제 성장에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서만은 노동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시장이 강하면 역시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를 더 오래 긴축해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을 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위기가 아니었던 해는 없었지만 그렇죠. 올해는 진짜 위기일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사회 분야이고요. 키워드는 터널인데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제 제2경인 방음 터널이 발화됐었던 안타까운 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온 게 지난 29일 발생했던 그 과천 방음 터널 화재 당시에 불이 시작됐던 이 폐기용 운반용 트럭이 2년 전에도 주행 중에 화재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운전한 사람도 본인이 똑같이 그 트럭을 운전을 하다가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트럭에서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최초 발의했었던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이 2년 전인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에 불이 났었고 그때도 이번에 운전자가 똑같은 분이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A 씨가 차를 멈춰 세웠고 그때는 이제 톨게이트 직원들이 나서 불을 끈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폐기물 수거 업체의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벌이고 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업체를 상대로 차량 점검 및 유지 관리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배터리나 전기 배선 등 집게차 잔해물을 정밀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최초 발화 부분에 머무르다 보니까 피해가 왜 커졌는지를 규명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터널 천장이나 뭐 벽에 있던 여러 가지 소재 탓에 불이 빠르게 확산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시공사에 대한 수사는 착수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위 파악 또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 진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에서 나왔고요.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수출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인데 이 경제 위기 극복의 카드로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총력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만들고 세액 공제율도 최소 2자릿수로 이제 확대하는 방안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수출 부진의 늪에 지금 반도체 산업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의 20% 전체 수출의 20% 정도로 반도체가 차지하는데 반도체의 업황이 요즘 악화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키우겠다, 다시 살리겠다라는 정부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이제 창업 스타트업 분야에서 나왔는데 키워드가 CES 2023입니다. 보통 이제 1월이 되면 이제 특히나 IT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CES라는 쇼인데요. 이게 올해도 이제 1월 5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려요. 근데 이게 도대체 미국에서 하는 행사인지 한국에서 하는 행사인지 모를 정도로 이번에 국내 기업 500여 곳이 이곳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주는 혁신상을 많이 탔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또 우리나라의 움직임들이 미국에서 또 어떻게 보여줄지라는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아마도 다음 주에는 제가 CES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는 않고요? 이번에 좀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돼서 많이 가시는 분들의 정보를 제가 데이터를 착착착 수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IT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 이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춥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과 경기 일부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은 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에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견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영하 10도 내외,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철원 영하 16도, 서울 영하 7도, 광주, 대구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철원 영하 1도, 인천 0도, 서울은 영상 1도, 세종 4도, 대전 5도, 대구 6도, 광주, 울산 7도, 부산 9도, 제주 1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저기온 영하 5.2도, 습도 5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대통령 신년 연하장에 사용된 글씨체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대개는 대통령 연하장을 받으면 글 내용에만 관심을 두지 글씨체는 무심히 넘기곤 하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칠곡 할매 글꼴이란 아주 특별한 글씨체가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글씨체 원작자는 경북 칠곡에 사는 할머니 5명입니다. 그중에 올해 79세인 권한자 할머니가 쓴 글씨체가 연하장에 채택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내 글자로 연하장 썼다 캐가 깜짝 놀랐죠. 내는 배운 거 하나 없는 할매인데. 소식을 전해들은 권 할머니가 보인 반응인데요. 이런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권 할머니는 3년 전 칠곡군이 운영한 성인 문해교실에서 뒤늦게 한글을 깨쳤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시와 산문을 쓰고 전시회까지 열기도 했는데요. 칠곡군이 할머니 400명 중 개성있고 아름다운 글씨체 5개를 선정해 글꼴로 제작하게 됐는데요. 권한자체, 이원순체, 추유을체, 김영분체, 이종희체. 할머니들의 이름을 붙인 글씨체를 칠곡군 공무원들이 명함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입소문이 났고요. 급기야 칠곡 할매 글꼴로 만든 표구와 글꼴이 국립 한글박물관에 연구 보존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립 한글박물관 측이 밝힌 이유가 적지 않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규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마지막 세대가 남긴 문화유산으로 한글이 걸어온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새 역사를 쓴 것이다. 10살이 되던 해 부모를 잃는 바람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던 권한자 할머니. 글꼴을 만들기 위해 4개월 동안 종이 2,000장에 글씨를 써가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SNS에서 할머니 글꼴을 사용하는 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꼬부랑 글씨의 모양이 아닌 그 속에 녹아있는 할머니들과 동시대 어르신들의 고단했던 삶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
요나의 사건의 지평선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사연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오늘의 발견 말씀드렸잖아요. 김미숙님, 칠국군 할머니들 그토록 염원하던 한글 공부는 물론이고 시도 쓰시고 이름까지 내건 글꼴까지 만들어졌다니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실까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로님, 할머니들 시 글은 솔직한 삶이 묻어 있어서 뭉클해요. 이렇게 의견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님들 시 쓰신다는 얘기는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집으로 또 발간하기도 했고 그 시 내용이 그렇게 진솔하고 담백하고 인생의 어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표현력 같은 게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줬는데요. 글꼴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글씨체를 유심히 봤는데요. 뭐 약간 삐뚤빼뚤은 아니고요. 얼마나 공을 들여서 쓰셨는지 이쁘더라고요. 그 할머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글꼴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요. 할머님들의 마음도 조금씩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문자 계속 주십시오. 저희가 문자 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철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부터 코로나19 유행세가 좀 심상치가 않다고 그러네요. 네, 우선은 지금 중국에 창궐 중인 변이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7차 유행의 정점기가 훨씬 더 좀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 의무화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금 유럽하고 미국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XBB 1.5라는 변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지금 방역 당국의 비상에 걸렸는데 중국에서는 우세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변이가. 그런데 최근에 이 변이가 유행을 시작을 하면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이 변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원래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 나왔을 때 거기 변이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오미크론의 최신 하위 변이가 XBB 1.5인데 중국에서 이게 설사와 복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져서 지사제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동의날 정도로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린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 면역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면역이 이제 줄어가는 상황이 왔고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이들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특히 XBB 같은 경우는 면역 회피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대비가 되는 것인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XBB가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서 검출률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질병통제예방센터 그 통계를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2배 가까이 검출률이 늘었고 곧 우세종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위중증 환자 숫자가 이틀째 600명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좀 걱정스럽고요. 제가 오늘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코로나 재감염이 이제 돌면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취약한 상황에서 면역력이 많이 저하된 상황에서 재감염이 되시면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나신 경우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에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둔감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지금 통계 안 잡히는 코로나 확진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위중증 환자 숫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200명대를 계속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400명대, 지금 600명대까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상 점유율이 지금 40% 넘어가거든요. 위중증 환자 병상 점유율이. 이렇게 되면은 예. 좀 걱정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발 뭐 코로나 유행세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입국자들에 대해서 PCR 검사 의무화하도록 바꿨잖아요. 네. 근데 마카오하고 홍콩발 입국자는 일단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하루 만에 정부가 입장을 바꿨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네. 홍콩하고 마카오 같은 경우는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확진자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3배예요. 세계 1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구수 대비해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하고 왕래도 굉장히 잦기 때문에 경유 확진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계속 질문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들에게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내야 되고요. 탑승 전에 Q코드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 홍콩의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고 또 본토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홍콩이나 마카오를 경유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홍콩하고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인근에 이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를 해야 되고 입국 후에 PCR 검사 그리고 만약에 임시 재택시설에 머문다고 하면 그 숙박비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국 뒤에 코로나 검사는 지금 제외가 된 상황인데요.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장기와 단기를 나눠보면 비율이 한 3대7? 단기가 3, 네. 장기가 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90일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하고 내국인들의 경우에는 근처에 이제 살고 있는 곳에 거주지 주변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루 내에 PCR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자택 대기를 하고 또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촘촘하게 지켜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방역에 구멍이 생길까 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입국자 방역 관리 오늘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입국자 정보를 이제 명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보건소에서 이게 명단을 못 받아가지고 오늘 오후 내내까지 이제 명단이 전달이 안 되면서 종일 먹통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부 행정에 대해 국민들이 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 사실 중국 단기 입국자의 경우에는 물론 업무차 들어오는 입국자들도 있겠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그 관광객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텐데. 뭐 우리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막으려고 뭐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중국 쪽에서 바라볼 때는 또 불만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촨성 같은 경우는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네. 7천만 명이 지금 감염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이제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엄격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방역 정책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정치적인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 여론들도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중국의 온라인 매체 논평을 이렇게 썼어요. 이미 코로나19 변이는 전 세계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연구로 밝혀진 사실인데 많은 나라가 중국의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 국가들의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매체 설명이 좀 이상한데요. 코로나19 변이를 알파, 뭐 델타 이렇게 붙이잖아요. 뒤에. 네. 이름이 서구 건데 그럼에도 중국의 책임을 묻는 건 후한무치한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누리꾼들 중에는 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한국은 어째서 늘 중국의 자격지심을 갖느냐. 모든 책임과 원인을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감히 한국이 중국을 막으려 하다니 분수를 모른다. 아버지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비하하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의 한 논평가가 블로그에 쓴 글인데 최근에 한국의 방역 정책과 관련돼서 중국 내에서 한국에 가지도 말고 물건도 사지 말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글들을 발췌해서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미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불만을 좀 표시하긴 했었습니다.
각국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불만 제기를 한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많이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도 입국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중국 쪽의 불만 이런 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죠. 네. 들어야 되는데 그 원인 제공을 중국이 한 부분이 없는지 이것도 중국 쪽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인데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외교는 상대적인 건데 자꾸 이게 뭐 예를 들면 반중 정서, 뭐 혐한 정서, 뭐 이렇게로 자꾸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돈 가던 전 여자친구 시신을 강가에 버렸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기영이 지금 진술을 바꿨어요. 네. 시신을 강변에 버린 게 아니라 하천 근처에 묻었다라고 진술을 바꾸는 바람에 경찰이 수색 작업에 나간 상황인데요. 오후에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파주시 공릉천 근처에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색견을 투입을 했는데 이기영이 지목한 장소에 수색견의 발견 징후를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지금 얼은 상황이어서 수색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전에 8월 달에 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에 캠핑용 루프백에 담아서 하천에 버렸다라고 진술을 해서 계속 수색 작업을 했고 8월 달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시신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을 바꾼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송치가 곧 될 예정이고요. 예. 특히나 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전에 좀 지적을 했었어요. 하천가에 버렸다고 했을 때. 예. 왜냐하면 거기 이제 CCTV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은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혐의 하나에다가 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두 가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50대 여성을 살해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시신을 찾지 못하면 이후에 이제 재판이나 이런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신을 찾았을 때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자기가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전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진술을 바꾼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주변에 1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이 그 부분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네.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기영 거주지에서 네. 4명의 유전자가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운전하던 차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보인 여러 가지 유류품들이 발견이 돼서 이런 의심들을 계속 해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주거지에서 혈흔이 4명의 것이 나왔는데 남자 1명, 여자 3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이제 혈흔을 발견해서 분석을 의뢰를 해보니까 이 여성 3명이 각기 다른 인물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확인된 유전자가 이기영 주변 인물인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혈흔들에 대해서도 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다만 혈흔만 검출이 됐다는 게 추가 범죄 정황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요. DNA가 혈흔에서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범죄 정황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그 이기영을 상대로 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문가들이 이기영이 허구의 세계를 진실처럼 믿고 행동하는 리플리 증후군 증세를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오늘 변호사님한테 만약에 이기영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양형에 참작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서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이 강하다고 해서 양형을 뭐 깎아준다든지 이기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심신미약 때문에 감형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거 가지고 감형을 하는 건 극히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니까 여기는 해당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범행을 저지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니까 여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요. 검사 결과를 좀 보죠.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천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향의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부터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세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내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라 지자체를 선택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렇게 출향인들이 도와주면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복지 사업도 많아지니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면 이게 세액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사실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세액공제만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마련한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의 한도액은 500만 원이고요.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제가 제 고향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고요. 또 고향에서 주는 답례품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일 수도 있어요. 10만 원 세액공제 받고 3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또 받을 수 있는. 뭐 1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엔 그렇게 되지만 뭐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하더라도 결국 답례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제이홉이 본인의 고향이 광주인데요. 고향사랑 기부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광주에서 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방송 출연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기부하겠다고 부모님을 통해서 기부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고향 충북 음성군 1호 기부자가 됐는데 금액은 이제 밝힐 수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진짜 인기 많은 이미주 씨. 네, 이미주 씨도 옥천이 고향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옥천에 5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고요. 이정길 씨도 본인의 고향인 경북을 찾아서 500만 원을 후원해서 1호 기부자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미 고향을 떠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특산품으로 답례품 같은 거를 이색적으로 만들어서 내놓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부하면 좋을까? 지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손을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원스톱으로.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을 이제 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쓰신 분들의 말씀이 들어보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간편결제도 하실 수가 있어서 간편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적립이 된다고 할까요? 이 적립이 되면 그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먼저 내시고 나면 답례품을 장바구니에 담으실 수가 있으니까 답례품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이게 포인트가 남아도 답례품을 제가 이제 3만 원어치 포인트를 받았는데 27,000원어치 사잖아요. 그럼 3,000원 남잖아요, 포인트가. 그건 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고르셔야 되는데 답례품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수는 갓김치 유명하잖아요. 갓으로 만든 피클도 있고요. 포항 과메기, 이천은 쌀, 부산은 돼지국밥 세트. 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돼지국밥 세트요? 네, 이런 거를 답례품으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주는 데도 있어요. 충북 보은은 법주사 템플스테이. 전북 전주는 한옥마을 숙박권을 답례품으로 내놨고요. 포천하고 경남 의령은 산소 벌초 대행 서비스가 답례품이에요. 저 독특하네요. 좀 새롭죠.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즘 지자체들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소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답례품에만 기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지역을 아껴서 내 고향을 아껴가지고 기부하는데 꼭 답례품 보고 기부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하는데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한 일인지를 말해주는 게 오히려 더
그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답례품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그럼요. 예,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가 토끼인데 검은 토끼예요? 개묘년의 개가 이제 검다라는 의미죠. 예. 근데 지금 토끼에 대한 관심도 높고 뭐 관련 상품도 지금 막 쏟아지고 있고 광고도 나오고 있고 그렇던데 네. 실제 현실에서는 토끼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토끼를 기르시는 분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실제로 토끼가 귀엽다는 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토끼 같은 경우는 영리하기도 하고 풍요롭다라는 의미 때문에 동서양에서 다 사랑을 받는 동물이긴 한데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이 토끼가 버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구조된 토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유실되는 것들 이제 내용을 올려주고 입양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거기 보니까 뭐 한 20마리 정도가 토끼가 구조가 됐어요. 그럼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실제로 그 20마리 중에서 입양이 완료된 토끼는 5마리밖에 안 되고 15마리는 그냥 입양할 곳을 못 찾으니까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아까 왜 귀엽다라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네. 우선 토끼 같은 경우는 기른다는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그 학교에서도 토끼를 이제 아이들 때문에 기르다가 그냥 방생을 하는 거예요. 야생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게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토끼가 뭐 예를 들면 방생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다시 그냥 그 주변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토끼를 이렇게 함부로 말하자면 내가 기르다가 네. 산에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건 유기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토끼가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순식간에 토끼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 유기가 되어 있으면 데려다 주잖아요. 어른들이. 그렇죠. 그런데 토끼는 보고 어머 귀엽네 라고 생각하고 그친다는 거예요. 인식이 잘 없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되기도 해서요. 반려동물 등록제에 토끼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못 해왔던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좀 사실은 뭐 토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책임감이 뒤따르는 거니까. 생명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자꾸 물건처럼 샀다가 버렸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네. 토끼를 유기하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이 과학문화 상설전시장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조선왕실 과학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과학유산 45건이 전시되고 있다는데요. 그중 100미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합니다. 이 이름부터가 어려운데요. 이 국보문화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헌정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근데 저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몇 번 언급은 한 적은 있는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지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문화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354건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그 문화재들이 몇 건 있어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죠. 이게 일반적인 지도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무슨 천상행 열차 노선도, 은하철도 999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은하철도 999를 이게 언급을 하려다가 보니까 일본 열차가 그러네요. 또 네. 언급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뭐 노선도는 아니고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를 돌에 새겨놓은 천문도입니다. 이 고궁박물관에는 국보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 그 보물 천상열차 분야지도 복각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판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 목판본 이래서 그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돌에다가 새겼는데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보물로 지정된 거는 그거를 다시 새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다 같은 거고요. 예. 그 국보는 뭐냐면 조선 개국 직후 그 1395년에 이 돌에 새긴 천문도라고 해서 이제 석각 혹은 각석이라고 하는 거고 예. 보물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17세기 말 숙종 연간인데요. 이 태조 때 새겼던 돌판이 닳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다시 그거 뭐 인쇄본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 다른 돌에 이렇게 새긴 천문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각본이라고 하는 거고 목판본은 그 태조 때 새겼던 아까 1395년에 새겼던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을 갖다가 목판본으로 해갖고 다시 인쇄를 했어요. 종이로 인쇄를 해가지고 120불을 찍었다 그러거든요. 고위 관리들한테 선조 때 이제 나눠준 겁니다. 1571년에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되게 깨끗하죠. 지도니까 뭐 그렇죠. 종이본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돌에 새길 때도 검은색 돌에 새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봐도 잘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다고. 처음에는 잘 보였겠지만 나중에 이제 달아가지고 또 안 보였을 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름을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후대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게 지어주셨을까요? 한자를 풀이하면은 뭐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데 천상 그 하늘의 모습을 차와 분야로 벌릴 열자잖아요. 예. 벌려놓은 그런 천문도다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하늘의 별자리 그린 천문도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차와 분야는 또 뭡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참 헷갈리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차라는 건 뭐냐면 지구에서 볼 때 그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보통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만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그 태양이 움직이는 길 황도를 따라서 관측되는 동행의 별자리들이 있는데요. 그걸 28개 구획으로 나눈 것을 가리킵니다. 그걸 이제 차라고 하고 분야는 뭐냐면 그 28개 구획의 별자리를 12차로 나눠가지고 다시 그 중국 춘추 시대 12개 왕조하고 대응시켜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어느 나라냐면 주, 초, 정, 송, 연, 오, 제, 위, 노, 조, 진진나라거든요. 그 진진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한국의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웬 중국 춘추시대 왕조냐 해서 그게 안 맞다. 조선의 현실에 안 맞다고 해서 조선의 땅을 대응시킨 천문도도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따로 그려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부산은 어느 별자리고 어느 별자리 구획이 있고 서울은 어느 별자리 구획이 있고 대전은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주나라 초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은 별자리 천문도도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의 왕조 아니면 지역하고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새겨 넣었을까요? 그것이 이제 동양의 우주관인데요. 이 중국 전환시대 유교 철학자인 동중서의 천인가몽설에 따른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뭐 하늘과 땅이 다를 바가 없다. 하늘의 섭리가 땅에서도 통하고 땅의 원리가 하늘까지 닿는다라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일어나는 일도 지상의 땅하고 똑같다. 지상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늘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 뭐 그렇게 연결을 지은 거여서요. 이런 관념이 천인가몽의 관념이 천문도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부산이라고 하면은 어느 별자리는 부산이야. 어느 별자리는 서울이야.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주초 이렇게 나왔지만 그 뭐 천문도 우리 땅에 연결시킨 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다른 사람이 한 것이고 뭐 이렇게 좀 나눈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지도에는 어떤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게 뭐 295개라고 이게 표현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연구자가 자기가 세보니까 290개더라 별자리가 이렇게 해갖고 다시 조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별자리가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290개의 별자리 1467개의 별을 크고 작은 4개의 원 안에 이렇게 그려놓고 별자리 이름까지 빼곡히 적어놨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놀랍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의 원 주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동양 별자리 28수 그거의 구획을 차례대로 기록을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28개의 구획의 별자리를 12차로 나눠서 지상의 왕조 12개국하고 대응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깥도 작은 중심원 이렇게 공간을 뭐 이런 거의 별자리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나열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동그래요. 네. 동그란데 안에 원이 여러 개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4개가 있죠. 그럼 한가운데 작은 원에는 어떤 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중심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를 네. 보면 이 북극성을 비롯해서 1년 내내 관측될 수 있는 별들을 보기 안에 이제 표시를 했어요. 중심원 바깥에도 2개의 원이 있는데 네. 2개의 원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게 있는데 네. 하나는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선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움직이는 그런 황도. 예. 황도의 궤도를 나타내는 건데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황도와 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각도가 그래서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 두 선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관측하면 뭔가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만들기 어렵겠다. 예, 그렇죠.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었구나. 이거 두 가지 탄성을 좀 지를 수밖에 없는데요. 계절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황도가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겨울철에는 황도가 적도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태양이 적도보다 가장 낮게 내려가면 가장 추운 겨울에 동짓날이 되고 가장 높이 올라가면 가장 더운 하짓날이 되겠죠. 그래서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두 곳이 있는데 앞에 것은 춘분점이 되고 뒤에 것은 동짓점이 되는 그런 추분점이 됩니다. 추분점.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것이 태양이 낮게 뜨잖아요, 보통. 예. 그리고 여름에는 높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문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나 뭐 이런 것까지 글자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천문도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설명문, 그림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명칭도 어렵고 그래갖고 굉장히 그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밑에는 보면 천문대 제작 내력, 의미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관원들의 이력, 제작 연 월일까지 이렇게 빼곡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문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기사를 제대로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천문도를 생긴 게 조선 개국 직후라면 지금 한 60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새겨진 그런 설명문을 보면 그 내력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문도 석각본, 그러니까 1395년본은 그 원래 석각본이라는 거는 옛날 평양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전쟁 때문에 병난 때문에 강물에 빠졌는데 그런데 조선 개국 직후에 어떤 사람이 천문대 인서본을 하나 들고 와서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보배로 여겨서 이것을 돌에 새기겠다라고 하고요. 이때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지도 1395년인데요. 이것이 이제 중국 남송의 순우천문대 1247년에 새겨진 중국 천문대보다 약 한 140년 정도 늦게 제작된 석각 돌에 새긴 천문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장 오래된 별자리 그림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중국보다 늦은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는 지금도 대부분의 설명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돌에 새긴 각석 석각 천문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후속 연구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물론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중국의 천문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중국 12개 나라니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천문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따라장이는 절대 아니었다.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로부터 이걸 좀 돌에 새기라라는 명을 들은 천문관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 그림은 세월이 오래돼서 별의 위치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오차가 있다. 다시 측정해서 고쳐 새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중국 걸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모사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 중국 거 그런 천문관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 때 이제 만든 건데 고구려 때 만든 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또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별의 위치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태양이나 북극성의 위치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 그래서 그런 별이라 그래서 붙박이 별이니 항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태양이나 북극성이나 이런데 사실은 이 지구의 북극점이 고정불변인 것 같지만 움직이거든요.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는 약 26,000년을 주기로 긴 주기를 두고서 아주 조금씩 이동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요. 이게 보면은
북극점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BC 뭐 2000년, 1500년, 500년 주기로 이렇게 북극성이 변하는 그림을 보면 조금씩 변해갖고 지금이야 좀 이렇게 많이 변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보다 더 긴 세월인데 이걸 어떻게 아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은 천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5차 조정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여말선초의 천재 천문학자라고 했던 류방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류방택은 당시에 그 북극에 맞춰서 해가 질 때와 돋을 때 하늘의 정남쪽에 있는 그렇게 보이는 맨날 보이는 별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중심원에. 거기에 별들을 면밀하게 계산을 해갖고 오차를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이도 제작에 한 유방택을 비롯한 12명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열심히 오차를 조정했죠. 그러면 기본적인 뭔가를 조정할 만한 본래 토대가 됐던 지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 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태조 이성계한테 어떤 사람이 올릴 때 이 천문대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병난, 전쟁 때문에 잃어버린 평양성의 천문도 돌판이더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난이라는 것, 평양성이라는 것,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멸망 시기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통설이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도 그렇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천문도의 한가운데 보이는 맨날 보였다라는 그런 거 거기를 그 북극성 중심의 별들은 14세기 류방택이 고친 그런 그때의 별이고 그 외의 별들은 1세기에서 3세기 무렵에 그 위치 별의 위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어떻게 보면 1세기 무렵의 별자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계 두 번째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그런 돌에 새긴 천문도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류방택은 왜 한가운데 별들 위치만 조정했을까요? 다른 별들 위치도 다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별 여기는 1년 내내 언제나 관측되기 때문에 거의 오차 조정이 쉽죠. 보면 되니까. 그 이제 예전과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바깥쪽 별은 계절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관측하고 조정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1395년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1년 내내 보이는 그 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이렇게 조정하고 제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고구려 천문관하고 조선 천문관의 합작품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1400년을 뭐 시공을 초월했는지 아니면 1200년을 했는지는 몰라도 700년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오래된 그 이 시차를 두고서 시공을 초월한 고구려와 조선의 천문 합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중국의 순우 천문도하고는 다른 요소들이 또 있는데요. 모양이 완전히 다른 별자리도 있고 또 별의 개수가 다르고 연결선이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돼 있고 이름도 서로 다른 별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의 천문도에는 안 보이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없는 한국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게 있고 또 한국에는 없는 중국 천문도에 새겨진 별자리가 3개 정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교차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중국을 사대했다. 그래서 중국 뭐 천자라고 부르고 황제라고 부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별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늘. 중요하죠. 근데 조선은 스스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시차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국 천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는 없고 천기를 우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후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독자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별을 새길 때 실제 밝기에 따라서 구멍의 크기를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별은 크게 하고 희미한 별은 작게 그랬는데 아주 단적인 예로 0.7등급 굉장히 밝은 별이에요. 노인성이라고 하는 뭐 이 코너푸스라는 별이 있는데 이 코너푸스는 밤 하늘에도 두 번째로 잘 보이는 밝은 별이라고 하는데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보면 이 노인성이 크기가 엄청 크게 그렸어요. 눈에 띄게 크게 그렸거든요. 그만큼 밝다라는 거죠. 이거 노인성뿐만 아니라 1467개의 별을 정말로 그 일일이 밝기에 맞춰서 일일이 이렇게 그렸다. 구멍의 크기를 아주 세세하게 세분화했다. 이것이 3D 스캔 결과 이게 보였더라라는 게 연구자의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미세한 차이까지 구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 별자리 밝기 표현의 전통,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뿌리가 깊어요. 예를 들자면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그것도 그렇고요. 고구려 벽화 부분의 별자리를 이렇게 보면 별의 밝기에 따라서 구멍의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 천문도에는 없는 순우 천문도라는 거 보면 별자리 구멍이 크기가 일정하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그것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동기 시대 만들었던 고인돌에도 그 별자리 밝기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고인돌에 이렇게 돌로 새겨놨다는 거잖아요. 새겼는데 밝은 거는 좀 크게 그리고 깊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개국하자마자 천문도 제작에 눈을 돌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역대 왕조의 군주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독 그 천문학에 목숨을 걸었는데요. 하늘의 성변을 제대로 읽어야 농사짓는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곧 하늘과 백성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통치권자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민심이고 천심이고 하늘의 조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곧 백성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전에 뭐 부여 같은 그런 부족 국가에서는 그런 국가에서는 왕조에서는 예를 들자면 뭐 농사를 잘 못 짓고 하늘의 기상이변을 못 읽으면 뭐 임금을 뭐 죽이거나 바꾸거나 뭐 그랬다라는 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유였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새 왕조를 이제 태조 이성계가 열었는데 국면은 사실 녹록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민심이 전 왕조인 고려를 완전히 떠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양왕의 복위 운동까지 막 벌어지고 그리고 두문동 70위원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고려의 충신들이 또 선뜻 조선에 이렇게 출사하겠다고 나서질 않았거든요. 절의를 꺾지 않았다라는 거여서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700년 전에 평양성에서 잃어버린 천문도 판본을 바쳤으니까 옳았구나 싶었겠죠. 일종의 왕조의 정통성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고사가 있는데 예전에 중국 한나라 시절 우임금은 9개국 제후가 바친 그 청동을 구리를 가지고 청동솥 9개의 청동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왕권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것이 성인의 나라가 맞으면 그 나타나고 그리고 홍군, 폭군이 나타나면 사라지고 막 그런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청동솥 9개 중 8개가 사라지고 하나 남은 것만도 이제 강바닥으로 빠져버렸는데 진시황이 그걸 찾으려고 1000명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찾지 못했죠. 그 일종의 왕권의 상징으로 여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대로 정말 보관을 잘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도 천문도를 어떻게 보면 청동솥하고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굉장히 왕권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굉장히 반색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을 했습니까? 계속 그러면은 왕실에서 보관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이죠. 왕실에서 보관했는데 창경궁 안에 관상감 두고 거기다 이제 흥경각을 마련해서 그 신구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잘 보관했는데 이게 이제 국권이 침탈되고 일제 강점 개발되면서 사라졌어요. 뭐 구정이 사라진 거나 청동솥이 사라진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등잔불이 어두웠는데 사실은 그것이 창경궁 그 옆에 보면은 그 명전전이라고 있는데 정전 뒷간에 노천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거를 몰랐던 거죠. 일제가 거기다 이렇게 노천에 놔둔 건데 그걸 몰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 50년대 말까지도 거기에 이제 그 소풍객들이 와서 거기다가 도시락 펴놓고 각석이 크잖아요. 그렇죠. 넓적하고. 네, 도시락 펴놓고 거기다 먹고 있다가 그것이 60년대 초에 그 학계에 우연히 발견이 돼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뭐 눈에 띄었습니다. 야, 굉장히 많은 사연을 담고 있었네요. 우리 네,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림만 보고 사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만 했지 이렇게까지 많은 스토리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고궁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침공하여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주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